캐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대요. 물론 이 서로 소통하는 어떤 방법은 서로 리스펙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 이 불확실성 깊이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전 세계에서. 다들 마음속으로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도덕적인 어떤 규칙. 그래서 정서적으로 저건 아닌데 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어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1등 또라이 1도입니다. 오늘의 맨손 토크.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캐나다랑 한국이랑 객관적 지표로 어떻게 다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많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저의 뇌피셜이잖아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캐나다를 설명하기에는 내 경험이 짧고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캐나다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캐나다가 궁금하신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상충했어요.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일반화를 빠르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나라에 대한 감상 같은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나라는 이래요 저래요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으면 이 제가 말하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울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 날 잡고 오늘 내가 왜 찜찜했는지 아예 터놓고 얘기하자 싶어서 오늘의 맨손 토크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의 뇌피셜, 저의 경험에 대한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지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표를 가지고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 깔끔해졌거든요. 그 전에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탐험하게 될 때 이러한 곡선을 보인다 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Y축, 그 세로 선에는 sense of satisfaction이라고 써 있는데 이 어떤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그거가 기준이고 이제 X축 가로에는 time in country 그 나라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만족감은 어떤 그래프 모양을 띄우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 한 나라에서 짧게 지낼 때는 허니문 스테이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재밌고 새롭고 정말 허니문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컬처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워홀 막바지 때 이 2번 구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살아온 어떤 근간이잖아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러면서 이민자로 이 다른 컬처에 살 때,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정말 배우게 되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3번 스테이지로 와서 그 스스로 조율을 해가는 과정인 거죠.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4번. 받아들이는 과정, 수능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U자 모양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실제 저의 그 피부로 와닿은 그 시간을 통해서 1, 2, 3, 4번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런 과정을 지나는구나. 나도 그래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와 비슷한 분들도 아마 되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었던 지표는 호프스테드의 컬처 디멘션이라는 건데요. 그 지표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국가를 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캐나다랑 한국을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캐나다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의 지표로 점수가 떠요. 여기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써볼게요. 그러면 옆에 같이 뜹니다. 주황색이 캐나다고 회색이 한국인데요. 보면 캐나다가 제일 높았던 게 인디비주얼리즘. 여기 두 번째 거 72점으로 제일 높았어요. 근데 한국도 나쁘지 않은 점수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어떤 그 중간을 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이 높은 점수를 보인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지표인데 이 지표에 따라 어떤 의미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파워 디스턴스는
이 사회가 평등하냐 아니면 약간 권력주의로 움직여지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는 39점, 한국은 60점이었어요. 캐나다가 39점이 조금 낮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회에 계급이 나뉘어지는 것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뭐 상류층, 부유층, 뭐 이런 계급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캐나다의 회사나 조직들은 각 팀원들, 그 직원들의 역량과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다. 즉,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 되게 중요한 국가이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하네요. 캐나다 사람들은 이게 직설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대요. 물론 이 서로 소통하는 어떤 방법은 서로 리스펙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 캐나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고요. 한국은 60점인데 좀 중간치의 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계층 사회가 있는 나라다. 그 말은 사람들이 이 계층에 따라 전해져 오는 이 순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라고 해요. 한 조직 안에서 이 계층이 있는 거. 예를 들면 CEO, 팀장, 과장, 뭐 대리 이렇게 계층이 있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 어쨌든 계층에 따라서 위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존중하는 문화인 거겠죠. 두 번째, 인디비주얼리즘은 정말 말 그대로 개인주의이냐 아니면 공동체주의이냐 이건데 캐나다는 72점으로 제일 높은 거였죠. 이 6개의 지표 중에. 첫 번째 지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보니 자연히 개인주의도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를 돌보거나 그들의 가족, 직계 가족, 요 정도를 돌보기만 하지 우리 이 사회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주의로 움직여야 합니다의 필요성이 없었던 나라인 것 같아요. 직장 사회에서도 직원들은 그냥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고 이직을 하는 데나 혹은 뭐 취업이 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할 때도 그것의 결정이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근거해서 된다는 거죠. 개인주의로.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8점이라는 점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여기 국가에 지고 저기 국가에 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공동체적으로 모여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게 완화됐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성공이나 성장에 대한 동기를 뜻하거든요. 근데 캐나다도 5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한국은 39점으로 조금 낮아요. 52점이라는 것이 높은 그 기준을 두고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성취, 성공, 승리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적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한 편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개인적인 취미, 가족 모임 이런 거에 시간을 조금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무난무난한 국가인 것 같고 반면에 한국은 39점이에요. 이게 성취,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낮다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써 있는 말을 보니까 보통 낮은 점수를 가진 국가들은 살기 위해 일한다. 이게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성취,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웰빙, 잘 사는 거 그거에 중점을 두고 뭐 지위나 신분을 과시하지 않대요. 한국은 어떤 성공하는 것보다 삶의 질, 평등, 뭐 협력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회다. 그래서 그 관리자들이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공감이 되진 않지만 근데 살기 위해 일한다. 내가 성공하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살기 위해 일한다. 이거는 공감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불확실성을 피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캐나다는 48점, 한국은 85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한국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구나, 기피하는구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설명을 보면 캐나다는 48점이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사회라고 해요. 뭐 그게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적인 거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에서도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85점,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한국이 이 불확실성 기피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전 세계에서. 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이렇게 높이 보인다는 의미는 약간 엄격하게 신념과 행동 규범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 정통적인 어떤 아이디어, 계속 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 용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다들 마음속으로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도덕적인 어떤 규칙. 그래서 정서적으로 저건 아닌데 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어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돈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이 바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어떤 내적인 충동이 있대요. 맞는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 잘하잖아요. 근데 일 잘한다는 거에 대한 내면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각하는 거 절대 안 되고 시간 엄수하는 거 당연하고 누군가가 혁신을 일으키는 거가 조금 이렇게 제한될 수도 있고 안전한 거 개개인의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관용이 굉장히 적은 거죠. 비정통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많이 공감하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물론 장단이 있겠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발견되지 않는 어떤 개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성장했던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이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높은 거다. 우리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어느 곳에 가도 왜 저렇게 일하지? 갑자기 우리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저런 얘기 왜 꺼내지?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높은 거였다. 그 기준치 이상이다. 어느 정도 관용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봤던 U자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 2번 단계 컬처 쇼크에서 그나마 좀 빠르게 3번 단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번째는 롱텀 오리엔테이션인데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롱텀 오리엔테이션이 약간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장기 지향적인 문화를 뜻하는데 캐나다는 54점이잖아요. 한국이 여기서 제일 점수가 높았거든요. 물론 85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86점으로 제일 높았는데 즉 실용주의 끝판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전통을 이 현대 사회, 이 현대 맥락에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 실용주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사회다. 여기 설명해 보면 실용주의, 어떤 절약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성향이 보이고 검소하고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어떤 인내심, 도덕적인 것에 대해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회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특성이 발견이 된대요. 근데 캐나다는 54점이어서 이런 어떤 실용주의에 대한 점수가 살짝 낮다. 캐나다 사람들은 전통을 조금 쉽게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적응시킨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은 더 빠르다는 거죠. 이 적용시키는 능력이 더 높고 훨씬 더 빠르고 한국 사회가 이런 거에 먼저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이 제일 점수가 낮았던 것은 인덜전스라고 해서 약간 양육, 관용 뭐 요런 게 낮다는 건데 캐나다는 꽤나 높아요. 68점이. 높다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삶을 즐기고 재미를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조금 이렇게 인식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래요. 낙관주의를 보이는 경향도 있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회래요. 한국은 굉장히 낮은데 인덜전트의 반대 말이 규제하고 억제하는 거거든요. 충동을 자제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 여가 시간의 중요성보다는 이 나의 열망을 조금 더 자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고 냉소주의, 비관주의의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풍족한 사회랑은 대조되는 거죠.
나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에 제약을 받을 거야 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서 나를 너무 방종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롭게 내비두는 거가 잘못된 거로 느낀대요.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캐나다, 한국에 대한 특징을 완벽하게 설명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셔라. 캐나다도 그렇게 막 좋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과 너무 낮은 기준을 조금만 이렇게 중간치로 만들어 보는 인식이 있으면 한국에 더 좋은 것들 누리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웹사이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nomadlist.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나와 맞는 도시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운 지방, 적절히 마일드한 지방, 따뜻한 지방, 혹은 달에 미국 달러로 1000불 이상 쓰는 곳, 2000불 이상 쓰는 곳, 3000불 이상 쓰는 곳, 뭐 안전한 곳, 인터넷이 빠른 곳, 뭐 공기가 좋은 곳, 이런 필터들이 있어서 그걸 원하는 걸 누르면 이 노마드 리스트가 추천을 해줘요. 한번 예시로 필터를 걸어볼게요. 지금 따뜻하고 한 달에 1000불 정도 되는 도시에 공기가 깨끗한 곳, 그 다음에 안전한 곳을 고르면 이렇게 순위별로 쫙 뜹니다. 그래서 1번 치앙마이, 2번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이라는 도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롬복, 뭐 호이안 이렇게가 뜨네요. 여기가 진짜 짱인 게 택시 어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여기 팀 문화 있는지, 그리고 제일 코워킹 스페이스, 제일 좋은 코워킹 스페이스는 어디고, 커피 맛있는 데 어디고, 24시간 하는 커피집은 어디고, 막 이런 소소한 지표들이 다 있어요. 뭐 한 달 살기 혹은 여행지를 고를 때 그럴 때에도 참고하면 굉장히 좋은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데라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해서 오늘 여기까지 추천을 드리고 맨손 토크 끝내겠습니다. 저는 3주 혹은 2주 정도 쉬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맨손이 그 친구들 행여와 황팽의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